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건모입니다. 자, 최근에 옷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바로 드리스 반 노튼의 나일론 자켓인데, 겉으로 봤을 때 야, 저 드리스 반 노튼 자켓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화려한 패턴이라든지 디자인적 요소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그런 자켓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자켓을 구매했냐면은, 일단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 나일론 원단 있죠. 이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 나일론 원단에서 비치는 이 뚜렷한 레드 컬러의 발색이 너무 젠틀하고 세련돼 보이는 거 있죠. 제가 또 요즘에 무심한 느낌의 옷들에 완전 빠져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왠지 이 옷을 딱 구매해서 FW 트라우저랑 같이 스타일링하면 너무 멋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구매를 했는데, 뭐 레귤러한 핏감에다가 이제 리리 지퍼와 같은 부자재가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자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구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드리스 반 노튼이 25SS 쇼를 끝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에서 내려왔죠. 이제 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간 드리스 반 노튼이 걸어왔던 길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었고, 또 드리스 반 노튼이 굉장히 애정하는, 한때는 브랜드의 뮤즈로까지 삼았었던 데이비드 보이의 연설문을 시작으로 사운드 앤 비전이라는 곡이 흘러나오면서 쇼를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드리스 반 노튼을 정말 애정하는 만큼 드리스 반 노튼의 마지막을 조금 더 다채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진아님한테 추천받은 데이비드 보이를 연상시키는 영화 벨벳 골드마인도 시청하고, 이 쇼에서 흘러나왔던 사운드 앤 비전이라는 곡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곡인가 좀 열심히 검색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사운드 앤 비전이라는 곡이 데이비드 보이라는 아티스트가 조용히 어떤 방 안에서 영감이 스쳐가길 기다리는 그런 마음에서 쓴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조금 더 거시적인 해석은 그런 예술인의 마음을 담아낸 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리스 반 노튼도 이 쇼와 이 곡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어떠한 예술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곡이 지니고 있는 가사의 의미를 떠나서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나 떠나 얘들아 잘 지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 후련하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나 이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내내 되게 뭉클한 감정이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뭔가 후련한, 시원섭섭한 그런 감정이 드는 정말 멋진 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드리스 반 노튼이라는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마 19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키워오면서 지금은 한 20개 가까이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옷장에서 가장 많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어쩌다가 이 브랜드에 빠지게 됐어?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은 그냥 보기에 너무 멋있었고, 보기에 멋있었던 것만큼이나 만족스러웠고, 매 시즌마다 이 드리스 반 노튼이라는 디자이너가 쇼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이 브랜드를 애정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이 브랜드를 애정하는 만큼 드리스 반 노튼의 은퇴를 맞이하는 이 디자이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삶을 떠나서 이 드리스 반 노튼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드리스 반 노튼은 1958년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페레가모라든지 제냐 등과 같은 럭셔리 브랜드를 취급하는 부티크 샵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린넨이나 레이스 같은 조금은 유니크한 소재를 수집하는 패브릭 수집가였고, 할아버지는 또 이런 수트를 재단하는 수트를 만들어주는 유명한 테일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스 반 노튼은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서 파리와 밀라노, 피렌체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패션 산업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패션 금수저였던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자식들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테일러 기술이라든지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부티크 샵을 물려받지 않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입학하게 되는 학교가 바로 그 유명한 앤트워프 왕립 미술 아카데미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엔트워프 졸업을 마친 드리스 반 노튼은 5명의 졸업생들과 함께 자신들이 준비한 컬렉션을 선보이러 런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런던을 가서 막 이제 자신들이 준비한 컬렉션을 보여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많이 팔았는데 아무래도 패션 새내기들이고 이제 유명하지도 않다 보니까 공간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어렵사리 구한 공간이 꼭대기층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유명 디자이너 쇼룸이라고 한다면은 낮은 층에 배치가 많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1층에서 이 브랜드는 이렇구나 하고 꼭대기층까지 굳이 올라가지 않던 거죠. 그래서 이 벨기에 출신 디자이너 친구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쇼를 보여주기 위해 얼마만큼이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작전 회의를 들어간 거지.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뿌리고 다니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벨기에 출신 디자이너들이 전단지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열심히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데이지드 같은 잡지사에도 가가지고 에디터들한테 막 홍보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준비한 컬렉션을 봐라. 진짜 대박이다. 너네 보면 깜짝 놀란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홍보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의 쇼룸에 찾아오게 되면서 그 유명한 엔트워프 6의 전설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엔트워프 6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었지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전설로서 불리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가볍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엔트워프 6가 전설로 불리게 된 이유는 그들이 아방가르드 패션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등장하기 이전의 패션씬은 정답 같은 게 규칙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A는 B고 C는 D인 거야. 근데 이들이 등장하면서 야, A가 왜 B야? A가 C가 될 수도 있고 A가 D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규칙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거지. 그러니까 패션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거죠. 이 엔트워프 6 친구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반항적인 정신을 기반으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획기적인 접근 방식 그로 인해 탄생하는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그 당시 수많은 패션 업계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 유지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엔트워프 6라는 전설로 불리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엔트워프 6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말하는 마틴 마르지엘라까지 그들이 이렇게까지 훌륭한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 뭐 여러 가지 그들의 능력들이 있었겠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들의 행보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1980년대 당시 그들이 처음으로 런던에 넘어와서 활동을 시작하던 때는 런던의 문화적인 수준이 파리를 앞서가기 시작하는 문화 부흥기이자 유럽의 문화 중심지였어요. 국제 무대에서는 이렇게 젊고 실험적인 인재를 위한 기회가 많았고 또 경제적으로 기업들은 이런 창의적인 인재에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문화가 빠르게 발전함과 동시에 동반되는 사회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던 시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이슈에 맞서는 이런 반항 정신이 사람들의 기저에 깔려 있었고 그런 것들을 예술로서 표현하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던 시기였어요. 한마디로 아방가르드한 정신이 필요한 시기였고 그런 아방가르드한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던 시기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엔트워프 6는 뭐다? 아방가르드 패션의 선두주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은 엔트워프 6는 탁월한 재능과 창의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완벽한 타이밍의 그룹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음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커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한 태도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뭔가 가지고 있던 그런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방식들이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드리스 반 노튼이라는
드리스바누튼이라는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엔터프 6라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 드리스바누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리스바누튼이라는 브랜드는 몇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바로 패턴의 마술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총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재단하는 과정에서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 앞쪽에서 소개했던 것과 같이 드리스바누튼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테일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트를 재단하는 테일러셨는데, 그런 유년 시절을 겪은 덕분인지 실제로 드리스바누튼의 컬렉션을 보면은 이런 테일러 의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브랜드 코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멋진 수트들이 매 시즌마다 꾸준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드리스바누튼의 수트들을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좀 다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뭔가 좀 달라요. 제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이런 테일러 의류를 입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의류들을 경험해 오면서 느껴봤던 그 어떤 수트 중에서도 가장 멋지다라는 생각이 든 그런 수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리스 수트를 딱 입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남성적이면서도 우아하고 사람 자체가 젠틀해 보이고 격이 한 단계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이제 드리스 수트 같은 경우는 저기 분더샵 가면은 입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럽 여행 도중에 이제 런던에 드리스바누튼 쇼룸 가가지고 몇 벌 입어봤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내가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이 드리스바누튼의 수트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객으로서 말고 신랑으로서 그 정도로 멋진 수트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패턴의 의미는 우리가 디자인적인 요소로서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리스바누튼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나 일본, 한국 등과 같은 아시아풍 의복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드리스바누튼의 컬렉션을 보면은 정말 형형색색의 패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로서 비유를 해보면은 일단 15SS 컬렉션에서도 소수민족, 마야족에서의 어떤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도 보여주고 있고, 12FW 컬렉션에서는 이제 한국의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런 한복 저고리를 또 모티브 삼아서 만들어낸 굉장히 멋진 드레스도 또 등장을 하고, 이제 이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에서도 이 드레스가 많은 영감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이 영감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꽃입니다. 꽃. 이제 드리스 컬렉션이라는 드리스바누튼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제 정원이 나옵니다. 정원. 근데 그 정원의 구성과 규모를 보면은, 아, 이 드리스바누튼이라는 디자이너가 얼마만큼이나 꽃을 사랑하고 있는지 느껴져요. 영상에서 그 애정이 막 느껴져.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드리스바누튼 컬렉션의 플로럴 문양을 보면은 왠지 더 입체감 있어 보이고 그 꽃들이 좀 문양들이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이거는 좀 깝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이 디자이너에 스며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드리스바누튼의 두 번째 타이틀은 바로 광고를 하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드리스의 인터뷰를 빌려보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고를 하려면 뮤즈를 골라야 하잖아요. 우리 브랜드의 모든 것을 담아야 하는 특정한 한 사람을 말이죠. 그게 누구여야 할까요? 소녀? 소년? 늙을까요? 젊을까요? 금발일 수도 흑발일 수도 있어요. 이미지는 어떤가요? 부드럽나요? 딱딱한가요? 결국 뮤즈를 정하고 광고를 한다는 것은 광고에 보여주는 그와 그녀가 상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광고를 많이 하면 그 옷의 정체성은 특정한 시기와 함께 묶여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옷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1년 후에 그 옷을 다시 입었을 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했었죠. 나는 패션을 대체할 만한 단어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 패션은 6개월짜리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드리스 인터뷰 내용은 드리스 컬렉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드리스바누튼이라는 디자이너가 아까 우리가 이 얘기 나눴던 엔트워프 6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언가를 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이 되었던 간에, 어떠한 문화가 되었던 간에, 어떠한 의복이 되었던 간에,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토대로 세상에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자신이 만들어낸 옷이 단순하게 어떤 특정 시기에 묶여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그 근간을 유지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드리스 반 노튼이라는 디자이너의 출생부터 빠질 수 없는 엔터 오브 식스에 대한 이야기, 드리스 반 노튼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서는 패션 브랜드라면은 소비자들한테 팔릴 만한 옷들을 만든다던가, 혹은 패션 유튜버라고 한다면은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영상을 만든다던가, 이런 소비자 중심 마케팅 전략들이 마치 성공을 위해서는 절대로 거스르면 안 되는 어떠한 암묵적인 룰처럼 여겨지고 있단 말이죠. 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런 규칙들을 따르기만 한다면 나는 이 시장 안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규칙들이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패션을 대했던 태도를 보면서 저 역시 마냥 정답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정말 값진 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오늘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 역시 건강한 비판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셔도 뭐 그건 각자의 몫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고 좀 하다 보니까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 테니까 또 많이 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